네, 잠시 후 밤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과 요르단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주목되는데요. 한편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2달 만에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소식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밤 11시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절차적 공정성 논란 속에 대표팀을 맡은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매경기가 시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또 지난 아시안컵 4강전에서 2대0으로 졌던 팀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르단과의 지난 2월 9일 그 아시안컵 4강전 경기에서 우리가 0대2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가 겪고 있는 혼란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패한 이후에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됐고 예. 그리고 소위 탁구장 게이트가 터져나오면서 대표팀을 향한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졌고 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들이 계속 나왔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신인 감독을 빨리 선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늦어지면서 예. 또 올림픽 대표팀을 당시 지휘하고 있던 황선홍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국가대표팀의 임시감독으로 데려오면서 올림픽 대표팀이 또 한 번 올림픽 본선에 진출 못하는 참사까지 그렇죠. 겪었단 말이에요. 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의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공정성 논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실타래가 요르단전 패배 이후로부터 비롯됐고 시작됐다. 이렇게 본다면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 역시 제가 이제 현지에 가 있는 기자와 취재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네네. 선수들도 긴장한 기색이 좀 역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에 대한 상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요르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정 경기고 또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그 역습을 카운트를 갖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런 선수들의 긴장감은 오늘 경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서 보여주는 전술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그 승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승리를 할 때 목표로 큰 점수 차로 크게 이기는 대승을 목표로 하는 경기가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승점 3점을 챙기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르단전은 후자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만큼 부담스러운 경기라는 측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오만전에서 본인은 후반에서 본인이 채택한 지휘한 전술이 먹혀들면서 우리가 승리를 오만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축구 팬들 그리고 경기를 시청하신 분들은 이른바 손흥민 선수가 다 하는 해조 축구를 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주장했던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오늘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해조 축구에 대한 오명,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함 이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허벅지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뛰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주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했더니 김민재 선수가 주장으로 네. 발탁이 됐습니다. 글쎄요, 김민재 선수보다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있고 해서 네. 김민재 선수를 주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재동 선수 같은 선배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김민재 선수가 이제 소위 96년생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재동 선수 등이 92년생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배준호 선수라든지 엄지성 선수 같은 어린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과 고참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또 96년생 선수들이 이제 황희찬, 황인범 같은 우리 대표팀의 또 주요 허리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령대적인 융화 이런 것들을 감안한 주장 선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김민재 선수의 포지션이 그 중앙 수비수잖아요. 네. 센터백 중앙 수비수인데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 같은 경우에서는 팀의 캡틴 완장을 캡틴 밴드를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조율할 수 있고 경기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아마 경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김민재 선수에게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가 달라라는 네네. 홍명보 감독의 주문이 담겨 있는 캡틴 밴드를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김민재 선수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 2월에 우리가 요르단의 그 도하 참사를 겪을 때 예. 경고 누적으로 본인은 벤치에서 그 참사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그렇네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기력하게 패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주장 완장을 차고 손흥민 선수가 빠진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요르단전 이른바 도하 참사를 패배를 서력하겠다, 치욕을 서력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 이제 워낙 큰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선수를 한 명의 선수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리예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예, 예. 우리 대표팀의 공격에 있어서 경기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실마리 역할을 해주면서 풀어나가는 역할을 또 해주고 또 지난 오만전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공격이 답답하고 득점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지어주는 해결사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선수를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찾으라 그런다면 예. 사실 가장 근접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는 결정력이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떨어져요.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은 이강인 선수가 탁월하지만 결정력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결정력 측면에서 본다면 누가 될 것인가? 황희찬 선수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보다는 해결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황희찬 선수가 가장 적합하다. 네. 일각에서는 뭐 배준호 선수도 있고 엄지성 선수 같은 젊은 선수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빠졌을 때 대체자로 이름을 올렸던 홍현석 선수도 후보로 떠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는 승점 3점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선수 배준호, 엄지성, 홍현석 다 좋은 선수들입니다. 실력도 탁월한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A매치 경험이 부족합니다. 대표팀 경험이 부족하고 A매치 경험이 부족한데 이렇게 오늘처럼 중압감이 많은 원정 경기에서 테스트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자, 상대 팀인 요르단의 상황도 짚어보면 요르단의 메시로 불리는 알타마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단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호재가 아닙니까? 호재라고 봐야죠. 알타마리 선수 같은 경우는 몽펠리에 프랑스 리그강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2월에서 그 요르단에게 2골을 내주는 과정에서 보면 알타마리에게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예, 예. 실제로 알타마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펼쳐주면서 우리 공을 그 볼을 수시로 탈취하려는 노력을 했고 여기에 우리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박용우 선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네네. 결정적인 실점의 빌미가 되는 실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알타마리가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난 2월에 우리가 경험했던 압박의 강도, 전방 압박의 강도가 좀 더 느슨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요르단 대표팀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오늘 경기는 수비에 치중하겠다. 수비를 더 단단하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르단의 팀 컬러, 전술적 색깔이 수비를 단단히 하다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카운터어택을 날리는 그런 역습형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선수비 후역습의 스타일을 하는데 그 핵심 그 천병에 서 있는 선수가 바로 알타마리.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알타마리였는데 이 알타마리가 발목 부상으로 빠진다는 것은 요르단 입장에서 보면 창이 좀 무뎌졌다. 네. 창 끝이 무뎌진 오늘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요르단의 창이 지난 2월에 비해서는 날카롭지 않다. 한번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또 사실 알타마리가 있다고 해도 오늘은 우리 철기둥 김민재 선수가 출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알타마리가 지난 2월처럼 마음껏 피치 위를 휘젓고 다니지를 못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뭐 알타마리가 빠져주면 우리로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 뭐 어떤 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키 플레이어는 이강인 선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격이 답답했을 때 공격에 물꼬를 터주는 그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잘 풀어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르단은 오늘 경기 이미
잠그고 나오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잠그고 나오겠다고 선언했다면 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탈압박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개인기도 필요합니다만 상대의 이 밀집 수비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 뒷공간으로 바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킬 패스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역할은 역시 우리 대표팀에서는 현재까지는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를 오늘 키플레이어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경기 잠시 뒤에 열리니까요. 저희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문제점을 지적했던 안세영 선수 2달 만에 공식 대회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인터뷰를 하던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안세영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는 그런 예. 감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나옵니다만 저 눈물이 그동안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마음고생이 심했는지를 다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저 눈물 흘리는 저 장면 하나, 저 사진, 저 화면 하나가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는가 저는 보여준다라고 보겠는데요. 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적해준 문제들로 인해서 본인의 작심 발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배드민턴계가 변하고 있고 예, 예. 대한민국 체육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안세영 선수가 그 잘 맞지 않았던 후원사 용품 대신에 네네. 더 선호하는 이제 브랜드 신발을 신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거죠.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사실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그 관계자들 그리고 회장들 뭐 사실 관계자들 모두 국회에 나와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아직 규정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역시 이제 후원사 물품 사용 규정에 관해서는 후원사, 용품사, 후원 계약을 맺은 용품사와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제 그저께 경기는 안세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출전했잖아요. 네. 국내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대회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신일 수가 있었던 거죠. 스폰서 계약에 따르면 국제 대회에 나갔을 때만 이것을 그러니까 스폰서 협회와 계약된 스폰서 용품을 착용해야 된다.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고 예, 예. 뭐 지금 같은 국내 대회 전국체전에서는 선수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신고 나왔다. 브랜드 신발을 신고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국제대회 불참하면서 세계 랭킹 1위에서 지금 물러난 상황인데 오는 15일에 덴마크 오픈이 예정돼 있고 네. 글쎄요, 지금의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다시 1위에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충분할 보세요? 것 같아요. 사실 안세영 선수 2달 만에 그 전국체전 무대에 복귀했잖아요. 네네. 2달 만에 전국체전 무대에 복귀했는데 첫 경기 16강전에서도 2단식 주자로 나와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경기력이 예전 경기력 그대로였고 뭐 이번 8강전 같은 경우에서는 16분 만에 경기를 끝낼 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여줬거든요. 예. 안세영 선수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2위로 내려온 거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경기 안세영 선수가 네. 일본 오픈, 파리올림픽 직후에 열렸던 일본 오픈과 그리고 코리아 오픈을 결장하면서 국제대회에 나가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국제대회 포인트가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계 랭킹이 한 계단 내려온 건데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안세영 선수의 지금 기량을 넘어설 수 있는 라이벌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세영 선수의 세계 랭킹 1위 복귀 소식은 시간 문제다. 네. 조만간 듣게 되실 거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체부가 다음 주에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었는데 이번 최종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지난 중간 발표 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체부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로 다 드러났거든요. 예.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이 저항이 심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뭐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서 김태규 회장의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듯한 그런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런 이사회는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기도 하고 지금 현재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문체부의 권고 사항들 그리고 중간 조사 발표 사항들을 시정하겠다.
고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나와서도 국회 문광희 이제 문체위 그 현안 질의에서도 고치겠다, 바꾸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문체부는 다시 한번 그 지난 중간 발표에 나왔던 내용들을 되짚어주고 다시 한번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은 프로야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준 플레이오프 결국 최종 5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내일 이제 KT와 LG가 그야말로 운명의 마지막 승부를 벌일 예정인데 사실 1패 뒤에 LG가 2승을 하면서 사실상 흐름이 좀 넘어갔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KT가 지금 2대2 동점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끝까지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봤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던 게 뭐냐면 특히 4차전 같은 경우 연장 예. 11회까지 가는 그러니까요. 초접전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역사상 준 플레이오프에서 3차전을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못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100% 예, 다 100% 갔었죠.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서 LG가 KT를 좀 가볍게 좀 제압하는 모습이었고 KT 선수들이 지치고 힘든 모습이 너무 역력했어요. 예. 4차전은 어렵겠구나. 4차전에서 이번 시리즈가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KT의 마법사들이 기적처럼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끝까지 가는 벼랑 끝 승부로 뭐 나온 상태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사실 0%의 확률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에서 5위 팀이 업셋으로 준 플레이오프로 온 적은 KT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KT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일 벼랑 끝 승부에서 KT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예. 지금 아마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3차전을 이긴 팀이 그야말로 100%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새 역사가 쓰여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LG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지난번 제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때 두산이 1차전을 내주고 나서 심리적으로 쫓겨서 2차전에서 힘든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내일 LG가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KT 선수들을 상대로 지금 벼랑 끝 승부까지 왔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쫓기는 쪽은 LG 선수들이 되거든요. LG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 초반에 점수를 많이 뽑아내야 그런 심리적인 초점, 쫓기는 그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내일 KT의 선발이 또 엄상백 선수입니다. 2차전에서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만 패전 투수가 됐어요. 하지만 엄상백 선수가 5차전에서 소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엄상백 선수의 구위가 있기 때문에 LG로서는 내일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일 5차전 역시 4차전 못지않은 혈투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팬들은 상당히 좀 즐거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힘들죠. 그러니까요. 감독과 선수들은 정말 힘듭니다. 예. 자, 끝으로 그야말로 올해 프로야구 인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0만 관중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고 지금 포스트 시즌도 11경기 연속 매진 행진을 기록하면서 입장 수입 역시 역대급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역대급이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포스트 시즌은 아마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간다면 7차전까지 다 매진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까지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4경기, 6경기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수익이 추정치입니다만 추정 액수가 지금 52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역대 최다 포스트 시즌 입장 수익이 103억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경기 내일 5차전 준 플레이오프 5차전 남아 있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네. 5경기, 최대 5경기. 그렇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 최대 7경기. 그럼 네. 최대 13경기 남아 있어요. 6경기 했는데 지금 절반을 육박하는 금액을 역대 신기록의 절반을 육박하는 금액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앞으로 13경기가 남았거든요. 물론 경기수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시리즈의 우승컵을 드는 그날까지 매진은 당연하고 네. 이제 입장 수익이 얼마가 될 거냐인데 입장 수익의 금액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KBO 입장에서 본다면 입장 수익만 놓고 생각한다면 KT보다는 LG가 5차전에서 승리하고 예. 플레이오프에서도 5차전까지 가는 혈투 그리고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수원구장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수원구장이 좀 작기 때문에 KT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예상하는 금액보다 조금 깎일 수 있습니다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KT가 쓰는 마법에 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12년에 기록했던 103억 그러니까 한국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 금액 기록을 올 시즌에 갱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중 수입, 관중 동원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올 시즌 202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되면은 뭐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오래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구단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포스트 시즌 치르는 구단들은 배당 수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KBO 입장에서도 좋고 지금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구단들도 좋고 네. 하지만 하지만 앞서 선수들은, 말씀드렸지만 예, 네, 힘들 선수와 것 같습니다. 감독은 피가 마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